한국! 전국 기술 싹 다 넘기세요. 싫으면 부품 공급 끊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협박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인질 삼아 한국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던 미국 무기를 압도하는 한국의 천궁투에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전체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중동 시장을 뺏긴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한국에 살려달라며 고개를 숙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질하던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 꿇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중동 최강을 자부하던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한 채 뚫렸습니다. 예멘 반군의 자폭 무인기 열여서 대가 새벽 영공을 찍고 들어왔거든요.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벙커 천장이 쾅쾅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조작요원에게 패트리어트 즉각 발사를 고함쳤지만 요원이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모니터에는 발사 신호가 뜨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통제실 승인 대기 중 붉은 글씨 9자가 화면 한복판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무기가 워싱턴의 허락 없이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벙커 안공기를 짓눌렀어요. 저는 아흐메드 아라마디, 아랍에미리트 방공전력 총괄국장입니다. 30년을 야전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살아온 군인이에요. 손끝에 기름때가 마를 날이 없고 최고급 시계 대신 오차 없는 군용 전자시계를 차는 뼛속 깊은 현장 사령관이죠. 그런 제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진 건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동맹이라 믿었던 것의 정체가 깨진 겁니다. 벙커 안이 지옥이었습니다. 비상등이 붉게 전멸하고 요격 골든타임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조작요원 5명이 발사 버튼을 번갈아 내리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승인 대기 중, 승인 대기 중, 승인 대기 중. 모니터마다 같은 붉은 글씨가 저를 조롱하듯 깜빡이고 있었죠. 30년 군 경력 동안 수백 번의 전투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올 때도 심장은 정확히 뛰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내 손에 쥔 무기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30년 군인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서버렉을 열어라. 수동으로 돌린다. 정비반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정비병 넷이 공구를 들고 서버렉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패트리어트의 핵심 처리 장치에는 미군이 박아놓은 봉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었어요. 저 봉인을 뜯는 순간 내부 인공지능이 감지하고 위성 링크를 통해 시스템 전체를 영구적으로 잠가버리는 지능형 자물쇠였습니다. 정비반장이 드라이버를 쥔 채 멈칫하며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뜯으면 수조원이 영원히 고철이 됩니다. 뜯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뚫립니다. 어느 쪽이든 끝장이었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손등 위로 흩어졌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삼켜버렸거든요. 한라인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미군 통제소 직통 회선이었어요. 신호음이 4번 울렸습니다. 5번째에 누군가 받았죠. 상황실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느릿느릿한 영어였습니다.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었어요. 20대였습니다. 이 나라 하늘이 뚫리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커피 홀짝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드론이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 승인을 즉각 내려주십시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워싱턴 매뉴얼 기준으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 번호 DD482, 첨부 서류 3가지가 필요하고요. 통상 처리 시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48시간이라니. 자폭 드론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었어요. 48초도 아까운 판에 48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이건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목줄이었어요. 내 나라 하늘을 지키겠다고 30년을 바친 군인에게 양식 번호나 외우라는 모욕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지 못했어요. 놓는 순간 마지막 신락 같은 가능성마저 끊기니까요. 그때 5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관통했습니다. 서부 해안 정유 시설에 이란 고속정이 접근했던 밤이었어요. 그때도 패트리어트의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미군 통제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발이라는 말을 7번 했어요. 7번째에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란 고속정은 유유히 빠져나갔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5분 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령관. 그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군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비밀번호를 구걸하는 거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죠. 5년 전에는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수치심 위에 피가 얹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벙커를 채우던 요격 골든타임 경고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고음이 멈췄다는 건 요격 가능 시간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이었어요. 끝난 겁니다. 조자교원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비병들은 공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벙커 안을 짓누르던 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어요. 적보다 더 잔인한 내 무기가 내 것이 아니라는 절망이 30명의 군인을 동시에 짓밟았습니다. 쿠궁, 둔탁한 폭발음이 벙커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3번. 통신병이 헤드셋을 움켜쥐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국장님, 아부다비 외곽 제3석유 저장소가 피격됐습니다. 상황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위성 영상 속에서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새벽 하늘을 갈라놓았어요. 패트리어트가 단 한 발도 쏘지 못한 사이 자폭 드론 3대가 저장소 지붕을 정확히 관통한 겁니다. 수만 배럴의 원유가 불타고 있었어요. 저 화염 속에 이 나라 경제의 핏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조 원을 주고 산 미사일은 벙커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워싱턴의 허락을 기다리면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어요. 군인은 서서 분노해야 합니다. 양손으로 지휘 테이블을 짚었어요. 너클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줬습니다. 벙커 안에 30쌍의 눈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적을 앞에 두고 아군 무기에 발목이 잡혀 석유 시설이 불타는 걸 손 놓고 구경했다고. 양식 번호가 없어서 미사일을 못 쐈다고. 30년 경력의 사령관으로서 부하들에게 그 말을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림은 멈춰 있었어요. 분노가 떨림을 태워버렸거든요. 내 조국의 하늘을 남의 허락을 받고 지켜야 한다면 그건 군대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벙커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화면 속 화염만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타고 있는 석유 저장소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30년간 삼킨 굴욕이 전부 제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어요. 당장 대안을 가져와. 명령이 아니라 맹세였습니다. 이 개목걸이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뼈에 새기는 맹세였어요. 정유시설의 검은 연기가 아부다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새벽 공습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났는데도 매캐한 냄새가 국방부 건물 환기구를 타고 벙커까지 스며들었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눈을 따갑게 만든 건 매연이 아니었죠. 피격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제3석유 저장소 완전 소실. 원유 유출량 추산 불가. 인근 주거단지 대피 완료. 숫자 하나하나가 제 30년 경력의 먹칠을 하고 있었어요. 적의 드론 16대를 알고 있었고 요격 미사일도 갖고 있었고 조자교원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전부 갖추고도 단 한 발을 못 쐈어요. 양식 번호 때문에. 이 치욕을 어떤 보고서에 어떻게 써넣어야 합니까? 벙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참모 7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은 차가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죠. 그때 벙커 입구 쪽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2발, 3발. 걸음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리듬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리 국무부 중동 안보차관보 로버트 켈리가 들어왔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에 주름 하나 없는 셔츠, 광이 나는 구두. 석유 저장소가 불타고 매연이 도시를 뒤덮은 날의 저 행색이라니. 벙커에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켈리 뒤로 수행원 둘이 따라붙었는데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다른 한 명은 켈리 개인 텀블러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아랍식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켈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텀블러 뚜껑을 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오만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라마디 국장,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워싱턴도 깊이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한다.
내 나라 석유시설이 불타는 동안 양식 번호를 읊던 자들이 우려를 한다는 겁니까?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켈리가 온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승인 지연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다만, 국장. 켈리가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표지에 미 국무부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시스템 재가동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에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어요. 켈리는 커피를 또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 중인 천궁II 센서 융합 알고리즘 원본에 대한 열람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측에 이를 요청해 주시면 우리는 즉시 패트리어트의 락을 해제하겠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켈리가 내민 건 방어막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어요. 우리 하늘이 뚫린 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핵심 기술을 뜯어내겠다는 비열한 청구서였습니다. 석유시설의 화염이 아직 꺼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내는 불구경을 하며 흥정을 하고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을 왜 우리가 대신 요구해야 합니까? 목소리를 눌렀지만 이가 갈렸어요. 켈리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국장,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한국산 시스템은 미국의 글로벌 방공 체계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열람하지 않으면 그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건 기술적 필요입니다. 기술적 필요라. 포장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무기 앞에서 살아온 군인의 코는 속일 수 없었어요. 저건 호환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한국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빼앗아 자기네 주머니에 넣겠다는 노골적인 강도짓이었죠. 칼리드 알수아이디 소장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유학 시절부터 미군 장성들과 골프를 치며 동맹을 신봉해 온 사내였어요.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국장, 미측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락이 풀리면 당장 방공망이 복구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이라 목줄을 더 단단히 조여달라고 제 발로 걸어가는 꼴이 합리적이라는 겁니까? 칼리드의 눈에는 전장의 분노가 없었어요. 펜타곤 회의실에서 악수하던 때에 그 비굴한 편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내에게 동맹이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포장한 패배주의였죠. 반박하려는 순간 상황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통신병이 수화기를 잡았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장님, 오만 국방장관 직통입니다. 긴급이래요.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오만 국방장관 카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군을 이끌어온 노장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형제, 일본이 우리를 배신했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카심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의 방산업체 세 곳이 오만과 체결했던 해상 감시, 장비 핵심 납품 계약을 기습적으로 일방 파기했다는 겁니다. 납기 3개월을 앞두고 있었어요. 부품 생산 라인까지 가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워싱턴에서 전화 한 통이 왔다는 겁니다. 딱 한 통. 그 한 통에 일본은 4년간 쌓아온 계약서를 종이비행기 접듯 찢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계약 파기 사유가 뭐였습니까? 물었습니다. 카심의 대답이 씁쓸했어요. 사유서에 단 한 줄, 본사 경영 판단에 의한 전략적 조정이라고 쓰여 있었소. 전략적 조정. 워싱턴의 눈치를 봤다는 말을 그렇게 포장하더이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첨단 기술력을 뽐내던 일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강대국의 기침 소리 한 번에 파트너의 안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비겁함. 저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하청이었어요. 미국이라는 원청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하청업자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벗겨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만 특사 나세르가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이고 들어왔어요. 양손에 서류 가방을 쥐고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회의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류가 부채살처럼 흩어졌어요. 4년입니다. 4년 동안 저들의 회식에 참석하고 도쿄까지 날아가서 공장을 시찰하고 장관급 만찬까지 열어줬소. 그런데 워싱턴에서 전화 한 통 오니까 하루아침에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나세르의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경비병이 나세르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나세르는 뿌리치고 문을 박차며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벙커 복도를 울렸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칼리드 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미측 제안이 합리적이라 했던 입이 굳게 닫혀 있었죠. 오만의 참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오늘은 오만이고 내일은 우리였어요. 켈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텀블러 뚜껑을 닫으며 시계를 봤어요. 마치 비행기 시간이 있다는 듯. 석유 시설이 불타든 동맹이 배신당하든 이 사내에게 중동은 숫자가 찍힌 스프레드시트에 불과했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그게 켈리의 눈에 비친 우리의 전부였어요. 그 순간 한 가지가 뼈저리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들이 쥐어주는 우산은 비가 올 때면 반드시 찢어집니다. 오만이 증명했어요. 일본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아부다비 상공에서 불타는 석유 저장소가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비밀번호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영원히 줄에 묶인 짐승이었어요. 남이 쳐주는 우산 밑에서 비를 피할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쇠기둥을 받고 천막을 쳐야 했습니다. 켈리가 바인더를 다시 집어들며 입을 열었어요. 국장, 제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바인더를 응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직인이 찍힌 표지가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어요. 30년 전이었다면 저 바인더를 받아들었을 겁니다. 20년 전이었어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석유 저장소의 화염이, 오만 특사에 떨리는 주먹이, 그리고 새벽에 내가 떨어뜨린 커피잔의 파편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더는 안 된다고,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검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개목걸이를 끊어낼 칼을 찾아야 했거든요. 어디에 그 칼이 있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이 뼛속까지 박혔어요. 그 칼은 절대 워싱턴에는 없다는 것.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최상층 수뇌부 회의실이었어요. 이 방에 불이 켜진다는 건 국가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는 뜻이죠. 테이블 상석에 왕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매를 어깨에 얹은 듯한 매서운 눈빛이 회의실을 훑었어요. 입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바뀌는 사내였습니다. 양쪽으로 합참 장성 넷, 정보국장 파이살, 재무국장 야세르, 그리고 저까지 7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왕세자 앞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죠. 긴급, 대체 방공 시스템 검토. 아흐메드. 왕세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등이 곧게 펴졌어요. 내 책상에 백악관의 협박 편지가 매일 쌓이고 있소. 미국이 아니면 누가 있는지 지금 당장 대안을 보여주시오. 한 곳을 준비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예정에 없던 방문객이었습니다. 유럽 다소탈레스 연합중동 총괄장 루이 바댕이 경호원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따로 불렀다는 뜻이었죠. 칼리드 소장 쪽을 슬쩍 봤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답이 나왔죠. 바댕은 능숙했어요. 문에 들어서자마자 왕세자를 향해 정확한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른손에는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호박색 액체가 담긴 병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2942년산 콘약이라고 했어요. 한 병에 몇 천만 원은 좋게 넘을 물건이었죠. 왕세자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바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미국의 블랙박스에 목줄이 잡히신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원격 잠금 장치가 없어요. 구매하시는 순간 완전한 주권이 보장됩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어요. 블랙박스 없음. 원격 통제 없음. 완전한 주권.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죠. 칼리드 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야세르 재무국장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바댕이 수행원에게 손짓하자 프로젝터 화면에 다소탈레스의 통합 방공 시스템 소개 자료가 떴습니다. 화려했어요. 3차원 그래픽으로 미사일이 적기를 요격하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갔고 화면 구석에는 유럽 3개국 군의 실전 배치 사진이 깔려 있었죠. 바댕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30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댕이 가져온 정식 도입 제안서였어요. 30년을 무기 앞에서 살아온 군인의 습관이 있습니다.
스펙은 겉포장이에요. 진짜 독은 계약서 후반부에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숨어 있거든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273페이지부터 훑기 시작했어요. 바댕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무기 도입 계약서를 수백 건 검토해온 눈이었어요. 281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부품 공급 및 유지 보수 조항, 제7조 제3항, 핵심 레이더 모듈 교체 시 제조사 본사 공인 기술진의 현장 파견이 요구되며 표준 납기 기간은 발주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18개월. 전장에서 레이더가 고장나면 프랑스 본사에서 기술자가 올 때까지 1년 반을 맨하늘로 버티라는 뜻이었어요. 미국은 비밀번호로 목줄을 잡았고 유럽은 납기로 목줄을 잡는 겁니다. 줄의 재질만 다를 뿐 개목걸이는 똑같았어요. 바댕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기대 섞인 정적이 흘렀어요. 왕세자가 저를 봤습니다.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해당 페이지를 펼쳤어요. 돋보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바댕을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바댕 총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전 중에 핵심 레이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바댕의 미소가 찰나동안 굳었어요. 금방 회복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떨린거려. 표준 절차에 따르면 최적화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바댕이 말을 돌렸어요. 노련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계약서 281페이지, 제7조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18개월. 맞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장성들이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댕의 목에 핏줄이 살짝 붉어졌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특수 상황에서는 단축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만 특수 상황 단축 옵션의 추가 비용과 보장 납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끊었습니다. 바댕이 입을 다물었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안 적으면 없는 겁니다. 전장에서는 없는 약속이 목숨을 앗아가죠. 300페이지짜리 계약서 뭉치를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바댕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어요. 서류가 바댕의 정장 위로 부채처럼 흩어졌습니다. 2942년산 코냑 병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포장은 화려했습니다. 바댕 총괄. 하지만 1년 반 동안 맨하늘로 적의 미사일을 맞으라는 계약서에 코냑을 곁들여 파는 건 장사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바댕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왕세자가 경비병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경비병 둘이 바댕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바댕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끌려 나가고 있었어요. 코냑 병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미국의 비밀번호도 안 되고 유럽의 납기도 안 됩니다. 이 방에 앉은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한 장의 기획서를 꺼냈어요. 표지에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천궁II 통합방공 시스템 도입 기획서. 팽팽한 정적 속에서 기획서를 왕세자 앞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칼리드 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국장, 정신이 있는 겁니까? 한국이라니. 아시아 변방의 조립 공장에서 만든 모조품을 이 나라 방공망에 들이겠다는 겁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칼리드의 머릿속에는 웨스트포인트 잔디밭에서 미군 장성들과 찍은 사진이 액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액자 밖의 세 개는 전부 이류였죠. 야세르 재무국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며 핏대를 세웠어요. 한국 무기를 들여놓는 순간 워싱턴이 달러 융자를 끊습니다.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이 나라는 한 달 안에 파산이에요. 안보 이전의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야세르의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달러를 팔고 신용등급을 팔고 금융시장 접근권을 팔았습니다. 무기 하나를 바꾸면 그 뒤에 엮인 돈줄이 전부 끊길 수 있다는 공포. 야세르는 안보가 아니라 숫자를 지키는 사내였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맞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죠. 왕세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즉각 조용해졌습니다. 그 매서운 눈이 태극 문양이 박힌 기획서 위에 멈춰 있었어요. 한참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흐메드.
나는 한국인들에 대해 들은 바가 있소. 하지만 듣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르오. 왕세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워싱턴의 압박을 씹어먹고 우리 곁에 끝까지 피 흘려줄 진짜 사내들인지 그 확고한 증거를 내 앞에 가져오시오. 증거가 없으면 이 기획서는 내가 직접 태우겠소. 왕세자가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따라 일어섰어요. 왕세자가 문을 나서자 공기가 풀렸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기획서를 내려다봤어요. 태극 문양이 형광등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 말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증거는 한국인들이 돈 앞에서도 협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내들이라는 증명이어야 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뼈대를 보여달라는 주문이었어요.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런 나라인지. 다음 날 아침, 회의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전날 바댕을 끌어낸 경비병의 손자국이 문 손잡이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박힌 기획서가 테이블 한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아무도 치우지 않은 겁니다. 치울 수도 없고 펼칠 수도 없는 폭탄이었죠. 칼리드 소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국장,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군요. 48시간 안에 백악관이 전화 한 통 넣으면 서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일본이 그랬잖습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하청 구조에서 벗어난 아시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칼리드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이 무너졌으니 한국도 무너진다. 아시아는 전부 미국의 그림자 속에 산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배운 세계관이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칼리드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파이살이었어요. 정보국장답지 않게 숨이 거칠었습니다. 평소 그림자처럼 조용한 사내가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건 처음 봤어요. 오른손에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에 영어로 두 단어가 박혀 있었어요. 톱시크릿. 파이살이 테이블 앞까지 성큼 걸어왔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고 통째로 테이블 위에 내려꽂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미 국무부 1급 기밀 감청 로그 원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장성들의 시선이 전부 봉투에 꽂혔습니다. 칼리드 소장의 커피잔이 입술에 닿은 채 멈춰 있었어요. 파이살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영문 문서 23장이 나왔어요. 상단에 미 국무부 직인이 선명했고 곳곳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지만 핵심 대화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문서의 7번째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사이에 오간 비공식 채널의 기록이었습니다. 미 측이 한국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천궁II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공동 열람권 부여. 대가로 한미합동 중동 진출 프레임워크 체결. 규모는 약 30조 원이었습니다. 30조 원.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세르 재무국장이었습니다. 30조 원이면 아랍에미리트 국방 예산 3년치에 맞먹는 액수였어요. 미국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한국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파이살이 8번째 장을 넘겼어요. 한국 측 회신입니다.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파트너의 안보 주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알고리즘 열람 요구를 거부한다. 칼리드 소장의 커피잔이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소리 없이.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0조 원을 걷어찬 겁니다. 일본은 워싱턴 전화 한 통에 4년치 계약을 찢었는데 한국은 30조 원짜리 당근을 코앞에 들이밀어도 눈 하나 감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파이살이 11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미 국무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켈리 차관보가 백악관에 올린 기밀 전문이었습니다. 켈리의 보고 원문입니다. 한국은 통제 가능한 파트너이며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 알고리즘 이전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됨. 회의실에 실소가 터졌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죠. 30조 원을 걷어찬 나라를 두고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켈리의 오만함이 문서 위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한국을 조립하청 공장이라 깔봤던 그 거만한 입이 자기 상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소장이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안에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 장담했던 입이었죠. 감청 로그 23장이 그 장담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건 한국인이었어요. 단단한 체격에 깎아지른 듯한 스포츠 머리,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전방 사단장에 가까운 풍채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중동수출총괄 최강욱 본부장.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이 거칠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통역을 끼지 않았어요. 최 본부장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장성들을 한 명씩 눈으로 훑었어요. 그 시선에 아부가 없었습니다. 구걸도 없었어요.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싸우러 온 군인의 눈이었죠. 대한민국의 무기에는 미국의 허락이라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문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이 피를 흘릴 전우에게만 주권을 공유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칼리드 소장은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야세르 재무국장은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다 멈춘 채 최 본부장을 올려다봤어요. 말을 파는 사내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가 다른 사내는 드물었어요. 최 본부장의 말에는 30조 원을 걷어찬 나라의 등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세자에게 보고했어요. 증거가 확보됐다고. 왕세자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쏴봐라. 말이 아니라 실탄으로 증명하라는 뜻이었죠. 2시간 뒤 아부다비 남쪽 사막 한가운데 실사격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섭씨 50도의 열기가 군화 밑창을 통해 발바닥을 태웠어요. 모래바람이 수평으로 날아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천궁아이아이 발사대 2기가 사막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태극 마크가 옆면에 선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12명이 이미 발사대 주위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전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도착한 지 서너 시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표적 드론이 사막 상공으로 쏘아 올려졌어요. 열추적 회피 기동까지 탑재된 최신형이었습니다. 천궁의 추적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표적 궤적이 잡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주파수 간섭 감지. 사격 통제 불안정. 천궁의 추적 신호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작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전파 교란입니다. 외부에서 초강력 재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미군 기지에서 전파 방해를 쏟아붓고 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천궁의 실사격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왕세자가 기획서를 태우겠다고 했던 말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때 발사대 위로 기어오르는 사내가 보였어요. 태극 마크가 박힌 안전모, 기름때에 절은 작업복, 그리고 왼쪽 검지 한마디가 없는 손. 한국의 강동길 소장이었습니다. 65살의 몸이 발사대 철골을 잡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소리쳤어요. 강 소장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걸걸한 목소리였어요. 재밍이 자동 보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수동으로 0점을 맞춰야 해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사막에서 핑계대면 죽습니다. 발사대 꼭대기에서 강 소장이 레이더 모듈의 커버를 맨손으로 열었습니다. 뜨거운 금속의 손바닥이 지글거렸을 거예요. 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왼손이 나사를 돌렸습니다. 80년대 방산 공장 프레스에 찍혀 잃은 손가락이었죠. 그 손가락 없는 손이 지금 50도 사막 위에서 미군의 전파 방해를 뚫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랍 병사들이 입을 벌린 채 올려다봤어요. 65살 노인이 모래 폭풍 속에서 철골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2분, 3분. 강 소장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내려오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보정 완료. 쏘십시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갈랐어요. 천궁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군의 재밍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하늘에 꽂혔습니다. 3초, 5초, 7초. 타겟 드론이 허공에서 가루가 됐어요. 파편이 사막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적 소실이 떴어요. 오차 범위 제로. 요격 성공. 미군의 악의적인 전파 교란을 정면으로 뚫고 단 한 발에 끝낸 겁니다. 사막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모래바람 소리만 울었습니다. 칼리드 소장의 턱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시아 변방의 모조품이라 불렀던 그 입이 꿈쩍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이 안전모에 모래를 털며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이 사내의 손가락 한마디가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80년대의 프레스가 찍어낸 훈장이었죠. 강 소장이 터벅터벅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랍 병사 셋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2942년산 콘약 따위는 없어. 우리한테 있는 건 모래 묻은 스패너 하나야. 아랍 병사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콘약을 들고 온 사내는 끌려 나갔고 스패너를 들고 온 사내는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막 위의 불꽃으로 답을 써놓은 겁니다. 천궁이 미군의 전파 방해를 뚫고 표적을 가루로 만든 영상이 수뇌부에 보고된 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대가 아니라 긴장이었죠. 사막에서 증명한 건 기술이었지만 왕세자가 요구한 건 기술 너머의 무엇이었으니까요. 벙커 지휘 통제실에 앉아 실사격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직통 전화입니다. 왕세자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죠. 상대방은 자기소개부터 했습니다. 데이비드 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제재 선임국장.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군대가 아니라 달러로 나라를 죽이는 법을 아는 사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고함을 지르는 켈리와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쪽이 더 무서운 법이죠. 아라마디 국장, 한국산 시스템의 실사격 결과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손이 말했어요. 흥미롭다는 단어를 쓸 때 목소리 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냥개가 먹잇감의 위치를 확인한 것에 가까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진행할 경우 미합 중국은 3가지 조치를 즉각 이행합니다. 손의 목소리가 서류를 읽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랍에미리트에 약속했던 F-35 전투기 판매를 전면 동결한다. 둘째, 뉴욕 월스트리트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국채 조달 금리를 즉시 인상한다. 셋째, 미 중앙사령부의 걸프 지역 합동 훈련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영구 제외한다. 수화기를 쥔 손이 젖었어요. F-35 동결은 예상했습니다. 합동 훈련 제외도 각오하고 있었죠. 하지만 국채 금리 인상은 차원이 달랐어요. 미사일이 아니라 달러로 목을 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기는 군인이 막을 수 있지만 금리는 군인이 막을 수 없었어요.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결정까지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통화 시간은 3분도 안 됐습니다. 3분 만에 한 나라의 경제를 인질로 잡는 최후 통첩을 던진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땀 자국이 남았습니다. 야세르 재무국장에게 알렸어요. 야세르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빨랐다기보다는 즉각적이었죠.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숫자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국채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도 우리 외채 이자 부담이 연간 80억 달러 증가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세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가 파산하면 그 무기를 살 돈 자체가 없습니다. 야세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재무국장을 장성들이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야세르의 공포가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달러는 패트리어트보다 정확하게, 천궁보다 빠르게 나라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세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최종 보고를 받겠다는 뜻이었죠. 결론을 만들어 오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장성 넷, 파이살, 야세르, 그리고 한국 측에서 최강욱 본부장과 서지훈 팀장이 앉았어요. 칼리드 소장은 구석에 앉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천궁이 터진 뒤로 그의 목소리는 현저히 줄어 있었죠. 야세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전면 파기하고 미국에 사과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 달 안에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안보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까? 야세르의 논리에는 뼈가 있었어요.
안보를 위해 경제를 날리면 지킬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계산기의 숫자가 뒷받침하고 있었죠. 장성 둘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어요. 사막의 불꽃이 달러 앞에서 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지훈 팀장이 일어섰어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양복 대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사막에서 10년을 구른 사람 특유의 탄 피부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서 팀장이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대형화면 리모컨을 들었어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이 나왔어요. 2997년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인, 젊은 부부, 교복을 입은 학생. 전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금반지였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할머니가 물려준 팔찌,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을 것들이 작은 봉투에 담겨 은행 창구 위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려놓으며 울었어요. 옆에 서 있던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야세르의 손이 계산기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서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사막에서 10년을 살았으니 발음이 부드러웠죠. 2997년, 대한민국이 파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한 일이 저겁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서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은행에 가져간 겁니다. 서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금반지를 내놓고 눈물을 닦는 사람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약속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나라가 망할지언정 빚은 갚고 납기는 맞추고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막에서 파이프를 깔 때부터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에요. 서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세르 재무국장의 눈이 화면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계산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칼리드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보고 있었죠. 바로 그 타이밍에 최강욱 본부장이 움직였습니다. 묵직한 하드커버 보고서를 가방에서 꺼내 야세르의 책상 앞에 놓았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야세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야세르 국장,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어요. 야세르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어요. 아부다비 외곽의 100% 현지 운영 독자 정비창을 건설한다. 핵심 기술을 통째로 이관한다. 아랍 엔지니어를 직접 양성한다. 향후 10년간 중동 전역에서 미제 장비의 수리 수요를 흡수할 경우 예상 수익은 야세르의 눈이 커졌어요. 숫자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계산기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야세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야세르가 최 본부장을 올려다봤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최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야세르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있었어요. 정비창 가동률, 부품 수출 수익, 기술 인력 고용 효과. 미국이 달러로 목을 조르겠다고 했지만 한국이 내민 카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 자체를 심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줄이 아니라 우물이었어요. 마르지 않는 우물. 야세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어요. 공포가 있던 자리에 계산이 들어섰습니다. 이 사내는 안보로 설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설득이 되는 사내였습니다. 한국이 들고 온 카드가 정확히 야세르의 급소를 관통했어요. 야세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바닥에 주저앉았던 사내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어요. 허리를 펴고 장성들을 돌아봤습니다. 파산 운운한 건 취소합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야세르가 돌아서자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진 겁니다. 칼리드 소장은 이미 반박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천궁이 증명을 끝냈고 금반지 영상이 마음을 흔들었고 정비창 숫자가 계산기를 박살냈습니다. 세 겹의 방어선이 전부 무너졌죠. 왕세자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청 로그, 실사격 결과, 정비창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한 묶음으로 묶었어요. 왕세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30분 동안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감청 로그에서 한국이 30조 원을 거절한 대목이었습니다. 언제 목이 졸릴지 모르는 개목거리를 찰 바엔 차라리 무쇠 철퇴를 쥐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서운 눈이 부드러워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앞으로 당겼어요. 옥새를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붉은 인장이 서류 위에 찍혔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등뼈가 동시에 펴졌습니다. 당장 백악관으로 가는 연결선을 모조리 뽑아버리시오. 왕세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울행 직통 작전 라인을 개설하시오. 왕세자가 일어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틀 전 석유 저장소가 불타던 하늘이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 하늘 아래 새로운 방패가 세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서울의 스패너로 조립한 방패가. 계약 체결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진 건 옥새가 찍히고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빨랐어요. 비정상적으로 빨랐죠. 벙커 안에 누군가의 입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칼리드 소장 쪽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관없었습니다. 옥새가 찍힌 뒤에는 그 누구도 왕세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미군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보복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 방식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새벽 2시, 통신병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국장님, 아부다비 외곽 제2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미군이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장비를 싣는다니. 전화기를 집어들어 현장 지휘관에게 확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이 귓속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미군 수송트럭 14대가 포대에 진입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 레이더, 지휘 통제 장비를 전부 해체해서 싣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었습니다. 야반도주였어요. 교체 일정을 조율할 시간도, 방공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빼는 겁니다. 분노보다 소름이 먼저 돋았어요. 이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보복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택했으니 미군 장비를 전부 빼서 하늘을 텅 비게 만들겠다는 앙심이었죠. 비난을 아래서 예멘 반군의 드론이 또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습 공습 때 패트리어트가 한 발도 못 쏜 기억이 채 한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깡통 미사일마저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보고가 연쇄적으로 밀려들었어요. 제1포대 철수 완료. 제3포대 해체 중. 제5포대 수송 차량 진입. 아부다비 전역의 패트리어트 포대 6곳이 동시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서 방공 커버리지가 하나씩 꺼졌어요. 푸른 점이 사라질 때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거였죠. 동이 트기 전에 아부다비 상공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될 참이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야세르 재무국장은 계산기를 쥔 채 멍하니 스크린을 봤고 칼리드 소장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석유 저장소가 불타던 기억이 벙커 안에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또다시 맨하늘이 되는 겁니다. 공황이 번지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파이살이 상황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이살의 표정이 변했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장님, 알막툼 군용 비행장 관제탑에서 연락입니다. 미확인 대형 수송기 편대가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수송기라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설마 기체 식별은? 태극 마크입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파이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행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내려왔어요. 활주로 유도등이 수송기 동체를 비추는 순간 옆구리에 박힌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 4대가 연달아 바퀴를 내리며 활주로를 울렸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물고 비명 같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화물 램프가 열리기도 전에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뛰어내린 건 양복 차림의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태극 마크가 박힌 안전모, 손에 공구 가방을 쥔 사내들이었어요. 강동길 소장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65살의 몸이 수송기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렸어요.
뒤로 한국 엔지니어 36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짐을 풀 생각도 없었어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발사대 차량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강 소장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어디가 제일 급합니까? 남서쪽 제2포대입니다. 미군이 3시간 전에 빠졌어요. 완전 공백입니다. 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짐도, 숙소 배정도, 브리핑도 없이 내리자마자 사막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지 4분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국 엔지니어 팀 전원이 이미 차량 6대의 분승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공구 가방과 기술 매뉴얼뿐이었어요. 활주로 반대편에서 미군 수송 트럭이 패트리어트 장비를 싣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막사에서 여유롭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빼고 한쪽에서는 채우는 기묘한 장면이었죠. 미군 병사 하나가 한국 트럭을 보며 동료에게 뭔가 말하며 웃었어요. 조롱이었을 겁니다. 한국 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제2포대터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콘크리트 좌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케이블이 잘린 채 모래 위에 뱀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군은 케이블을 깔끔하게 분리하지도 않았어요.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쓸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아기가 콘크리트 위에 새겨져 있었어요. 강 소장이 잘린 케이블을 집어 들었습니다. 단면을 살피더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한숨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케이블 전량 교체, 좌대 수평 재측정, 레이더 거치대 앵커볼트 84개 전수 검사, 시작합시다. 해가 떠오르면서 기온이 올라갔어요. 9시에 40도, 11시에 45도, 오후 1시에 50도를 찍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어와 눈과 코를 덮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안전모 위에 수건을 두르고 일했습니다. 아무도 쉬지 않았어요. 불통을 돌리며 한 모금씩 마시고 다시 스패너를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랍 정비병들이 투입됐어요. 제가 배치한 인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랍 병사들은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외국 기술진과의 합동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미군과 함께 일할 때는 늘 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오. 이건 만지지 마시오. 이 패널은 승인 없이 열지 마시오. 블랙박스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사이에 있었죠. 한국 팀은 달랐어요. 강 소장이 아랍 병사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같이 합시다. 회로도를 통째로 펼쳐놓았어요. 감출 게 없다는 듯이. 레이더 모듈의 내부 구조가 도면 위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미군이었다면 저 도면을 보는 것만으로 보안 위반이었을 거예요. 한국 기술자가 아랍 병사의 손을 잡고 커넥터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맨투맨이었어요.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술자의 손이 병사의 손을 잡고 움직이면 병사가 따라했어요. 끄덕이면 맞는 거고 고개를 저으면 다시 하는 거였죠. 아랍 병사 하나가 천국 레이더의 나사를 직접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군 장비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봉인을 뜯는 순간 시스템이 영구 잠금되던 그 무기와 아랍 병사가 직접 스패너를 들고 나사를 조이는 이 무기는 같은 행성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밤이 와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멧 랜턴을 켜고 일했어요. 사막의 밤은 낮과 온도 차이가 20도 넘게 벌어집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이 새벽 찬바람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입김을 불며 볼트를 조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옆에서 아랍 병사가 같이 입김을 불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팀은 숙소에 돌아가는 날보다 현장에서 자는 날이 많았어요. 트럭 짐칸에 이불을 깔고 서너 시간 눈을 붙이고는 다시 일어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2년 걸린다고 했던 전력화 일정이 4주 만에 80%를 넘겼어요. 강 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첫 번째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65살이었어요. 그 나이에 매일 사막에서 잠을 자고 매일 발사대에 올라가고 매일 아랍 병사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석 달이 됐을 때 마지막 포대의 연동 시험이 끝났어요. 통상 2년이 걸린다던 전력화가 석 달 만에 완료된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 포대 전체, 연동 정상, 추적 레이더 정상, 발사 체계 정상. 최강욱 본부장이 마지막 인계 절차를 위해 벙커로 왔습니다.
오른손에 검은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케이스를 열자 안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궁 운용 시스템의 마스터 키였어요. 이 하나로 아부다비 전역의 천궁 시스템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최 본부장이 USB를 제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벼웠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이 나라 하늘의 주권이었습니다. 미군이라면 절대 넘기지 않았을 물건이죠. 비밀번호를 쥐고 48시간을 기다리게 하던 자들과 열쇠를 통째로 쥐어주는 사내들. 같은 무기를 팔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어반 앞에 섰습니다. 마스터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초기화 시퀀스가 떴습니다. 마지막 단계, 엔터키를 누르면 모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30년 군 경력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 버튼은 달랐습니다. 이건 남의 허락을 구하는 버튼이 아니었어요. 내 손가락이 내 나라 하늘을 켜는 버튼이었습니다. 엔터키를 쳤습니다. 쾅! 소리가 벙커를 울렸어요. 상황실 전면 스크린이 한꺼번에 불을 뿜었습니다. 아부다비 전역의 천궁 레이더 6기가 동시에 가동됐어요. 스크린 위로 방공 커버리지가 하나씩 켜졌습니다. 푸른 선들이 도시를 감싸고 해안을 두르고 사막 위를 가로질렀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미군이 빠져나가며 꺼뜨렸던 그 스크린이 지금 제 손가락 하나로 완전히 되살아난 겁니다. 벙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랍 병사들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사막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나사를 조이고 케이블을 깔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밤을 새웠던 그 병사들이었습니다. 저 푸른 빛 하나하나에 자기 손때가 묻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조국의 영궁이 드디어 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 사내들의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구걸할 필요도, 양식 번호를 외울 필요도, 48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내 손가락이 누르면 내 미사일이 날아가는 세상, 그 당연한 것을 되찾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미군의 금융 제재에도 아부다비의 하늘이 완벽하게 닫혔다는 소식은 중동 전역의 모래폭풍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워싱턴이 달러로 목을 조르고 F-35를 끊고 합동훈련에서 내쫓았는데도 아랍에미리트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패트리어트를 걷어내고 석 달 만에 독자 방공망을 완성해버렸습니다. 미국의 협박이 허풍이었다는 증거가 사막 위의 푸른 레이더 불빛으로 박혀버린 겁니다. 억눌려 있던 나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락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습니다. 야심한 밤 11시, 집무실에서 전력화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경호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죠. 국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요. 사전 약속 없이 이 시간에 국방부 집무실을 찾아오는 인물은 이 지역의 손에 꼽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투르키 알파이살 왕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특사였어요. 사우디 왕실의 핵심 인물이 한밤중에 경호원 둘만 데리고 아부다비까지 온 겁니다. 이 정도 인물이 비공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공식 채널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러 왔다는 뜻이었죠. 투르키 왕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권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본론부터 꺼낼 사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형제여. 투르키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워싱턴의 목줄을 맨손으로 끊어낸 걸 보았소. 한 박자 쉬었어요. 투르키 왕자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사우디도 미군 패트리어트를 전부 걷어내겠소. 당장 당신들과 함께 한국산 방패를 들겠소. 등고를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중동의 맹주. 미국과 수십 년간 혈맹을 유지해 온 나라가 패트리어트를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기 교체가 아니었어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움직이면 중동 전체가 움직여요. 그걸 모를 투르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이 결정에 무게를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워싱턴의 보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투르키 왕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문 입꼬리였죠. 아흐메드, 워싱턴이 우리한테 뭘 더 할 수 있겠소. F-35를 끊겠소. 이미 끊겼소. 국채를 흔들겠소. 우리 오일머니가 월스트리트를 먹여 살리는데 투르키 왕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가 두려웠던 건 미국의 힘이 아니었소.
먼저 뛰쳐나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오. 당신이 그 문을 열었소. 투르키 왕자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서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직인이 찍힌 공식 의향서였어요. 한국형 통합방공 체계 도입 및 합동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 잉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썼을 겁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우디의 의향서를 책상 위에 놓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균열이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그 둑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카타르 국방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과 천궁 체계 긴급 도입을 타전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카타르는 사우디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카타르가 사우디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뛰어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부다비의 푸른 레이더 불빛이 카타르의 국방 수뇌부도 깨운 겁니다. 10시에 세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만이었어요.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바로 그 오만. 카심 국방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와 남아있던 잔여 계약 전량을 영구 파기한다. 이건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워싱턴 전화 한 통에 4년치 계약을 찢어버린 일본에게 오만이 국가 차원에서 응징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명에서 오만은 한국형 해상 감시 체계를 당초 계획의 2배 규모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이 도망친 자리에 한국이 2배로 들어간 겁니다. 찌질하게 도망쳤던 일본의 중동 시장 점유율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오만. 세 나라가 24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한국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지도 위에 점을 찍어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통째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다급해진 쪽은 워싱턴이었습니다. 오후 4시, 데이비드 손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에 먼저 걸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카타르, 그 다음 오만. 추가 제재를 운운하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는 파이살에 보고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기음만 울렸다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미국의 전화 한 통에 계약서를 찍고 장비를 빼던 세계가 사라진 겁니다. 협박이 통하려면 상대가 겁을 먹어야 합니다. 겁이 사라진 상대에게 협박은 허공에 내지르는 고함이에요. 워싱턴이 휘두르던 깡패 같은 위협은 중동 사막에서 완전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예상 밖의 소식이 하나 더 날아들었습니다. 파이살이 급히 들어왔어요. 국장님, 이건 좀 놀라실 겁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 LNG 수송 우선권을 한국 선박에 부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조차 한국의 뚝심을 인정하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편에 서면 당하고 한국 편에 서면 얻는다. 그 공식이 중동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모든 보고가 취합됐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오만, 그리고 러시아의 가세. 연합구매 계약서 초안이 만들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네 나라의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최강욱 본부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같은 시각 워싱턴의 켈리 차관보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연쇄 이탈 보고서. 한국을 조립하청 공장이라 불렀던 사내. 아랍에게 천궁 기술을 열람하게 해달라며 거래를 걸었던 사내. 한국은 통제 가능하다고 자기 상관에게 거짓말까지 했던 사내. 그 켈리의 책상이 박살났다는 소식이 비공식 채널로 흘러 들어왔어요. 물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웃지 않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었거든요. 켈리의 분노는 워싱턴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제국의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악이 더 무서운 보복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명할 차례였어요. 최 본부장과 마주 앉아 연합구매 계약서에 펜을 들었습니다. 최 본부장이 먼저 서명했어요. 획이 단단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서명을 넣었어요. 잉크가 종이 위에 스며드는 걸 잠시 봤습니다. 30년 군 경력 중에 수백 장의 서류에 서명을 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 서명은 개목걸이를 끊어낸 증거였습니다. 남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 펜으로 내 나라의 하늘을 직접 써넣는 행위였어요.
최 본부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제 쪽을 봤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군인끼리의 인사였죠. 같이 피 흘릴 전우에게만 주권을 공유한다던 그 말이 종이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전면 스크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네 나라의 방공 커버리지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푸른 선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해안선을 따라 흐르고 사막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박동하고 있었어요. 한국형 통합 방공망. 석 달 전까지 이 스크린에는 미군의 승인 대기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내 나라의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푸른 맥박이었어요. 스크린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장성들이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 푸른 선들이 그냥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50도 모래바람 속에서 볼트를 조이던 손가락이 만든 선이었습니다. 맨투맨으로 회로도를 펼쳐놓고 아랍 병사에게 커넥터 끼우는 법을 가르치던 한국 기술자들의 땀이 만든 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첫 번째로 현장에 나오던 65살 노인의 기름때 묻은 손이 만든 선이었습니다. 통신병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국장님, 한국 기술진 철수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입니다. 알막툰 비행장에서 오후 4시 이륙 예정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이었어요.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환송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었죠. 왕실 의전팀까지 동원해서 격식을 갖추려고 했어요. 석 달 동안 사막에서 피를 흘린 사내들에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환송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붉은 카펫이 깔리고 의장대가 도열하고 왕실 악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끝에 한국 수송기가 이미 엔진을 돌리고 있었어요. 출발이 빨라진 건가 싶어 경호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환송식을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사양했다고요? 왜? 활주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수송기 화물 램프 앞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공구 가방과 기술 매뉴얼이 전부였어요. 석 달 전에 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작업복이었어요.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깨끗했는데 지금은 기름때와 모래가 섬유 사이사이에 박혀 빠질 줄을 몰랐습니다. 세탁을 해도 안 빠질 거예요. 사막의 옷감 속에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강동길 소장이 마지막으로 램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가 박힌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석 달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안전모였습니다. 강 소장을 불렀어요. 강 소장님. 강 소장이 돌아봤습니다. 땀에 절은 안전모 아래로 주름이 깊었어요. 65살의 얼굴이 석 달 사이에 일흔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막이 그만큼을 가져간 겁니다. 환송식을 준비했는데 왜 사양하셨습니까? 강 소장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왼손으로 안전모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그 왼손이었죠. 카펫 위에 올라설 차림이 아니잖습니까? 강 소장이 자기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일하러 왔지 상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비 매뉴얼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밤이든 낮이든 받겠습니다. 강 소장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램프를 올라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한국 엔지니어, 셋이 아랍 정비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통역이 없었습니다. 악수만으로 충분했어요. 석 달 동안 같은 모래바람을 맞고 같은 볼트를 조이고 같은 트럭 짐칸에서 잠을 잔 손이었으니까요. 화물 램프가 올라갔습니다. 수송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서 수송기를 봤습니다. 엔진 출력이 올라가며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수송기가 가속했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를 떠났어요. 기체가 기울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카펫도 악대도 거절하고 묵묵히 떠나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올려다봤어요.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웅의 귀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투박했어요. 하지만 그 투박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송기의 꼬리 날개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늘과 사막이 맞닿는 지평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에 이 사막이 눈앞에 겹쳤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2970년대 유럽 건설사들이 덥다고 낮잠을 잘 때 한국인들은 야간 투광기를 켜놓고 맨몸으로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고 했어요.
50도의 모래폭풍 속에서 파이프를 깔고 수로를 뚫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휴일도 없이 쓰러지면 일어나서 다시 삽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한국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내들에게 납기일은 종교와 같다고. 50년이 지났습니다. 파이프를 깔던 아버지 세대의 한국인과 발사대를 세운 아들 세대의 한국인. 도구는 삽에서 스패너로 바뀌었지만 손에 묻은 기름때는 같았어요. 사막의 열기를 맨몸으로 견디는 독종의 냄새도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송기가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하늘이 비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경호원이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상황실에서 급합니다.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벙커로 돌아갔어요. 통신병이 팩스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발신처를 확인한 순간 눈이 커졌어요. 미 중앙사령부 CENTCOM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패트리어트를 야밤에 빼가며 하늘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던 바로 그 사령부였어요. 팩스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어요. 3번째 읽을 때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한국 주도 천국연합합동훈련에 미합중국 중앙사령부 소속 관측단의 참관인 자격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관인이라, 관측단이라, 석 달 전에는 비밀번호를 쥐고 48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자들이 지금 제발 구경이라도 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야반도주시키며 이 나라 하늘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던 바로 그 사령부가 한국이 세운 방패 아래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서부 해안정유시설에 이란 고속정이 접근했던 밤, 비밀번호를 구걸하며 제발이라는 말을 7번 했던 밤, 화장실 거울에 비친 거지의 얼굴. 그 기억이 지금 이 팩스 한 장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던 쪽이 바뀐 겁니다. 팩스를 접었어요. 반으로, 다시 반으로. 상황실 구석에 놓인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접힌 종이를 투입구에 밀어 넣었어요. 기계가 윙소리를 내며 미 중앙사령부의 간청을 가느다란 종이 국수로 갈아버렸습니다. 파쇄된 종이가 수거함 속에 흩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전원이 그 장면을 봤어요. 봐야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청산이었습니다. 30년간 삼킨 굴욕의 찌꺼기를 마지막 한 조각까지 갈아낸 겁니다. 그때 상황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들어왔어요. 사전 통보 없이 경호원 한 명만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상황실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전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오만을 잇는 푸른 선들이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어요. 왕세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사내가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왕세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깨를 단단히 거머쥐었어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돌려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봤어요. 장성들, 통신병들, 정비병들, 사막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밤을 새웠던 아랍 병사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왕세자를 봤습니다. 왕세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상황실 벽을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기준은 워싱턴이 아니다. 서울이다. 상황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의 질이 달랐어요. 며칠 전 패트리어트가 먹통이 되었을 때의 절망적인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곧게 선 사내들의 침묵이었어요. 전면 스크린의 푸른 선들이 말없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선들의 시작점은 서울이었어요. 50년 전 삽을 들고 사막에 들어왔던 나라. 금반지를 꺼내 빚을 갚았던 나라. 30조 원을 걷어차고 전후의 주권을 지켜낸 나라. 그 나라가 만든 방패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의 하늘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손이 제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왕세자의 등 너머로 스크린의 푸른 빛이 비쳤어요. 저는 그 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벙커에 발을 디뎠을 때 이 나라의 하늘은 남의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오늘 그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내들의 손에, 그리고 사막 건너편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돌아간 저 사내들의 손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